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에 북한에서 진행된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해서 탈북민 김지희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2018년 8월에 두만강을 건너서 2019년 2월에 한국에 정착한 김지희라고 합니다. 네. 그럼 탈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장사를 한 10년을 했는데 그냥 한국에 계시는 친구분들이라든가 지인분들이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걸 하다가 18년도 1월에 더 보이브에서 오는 검열에 4차 검열에 제가 걸렸어요. 친구의 고발로 해가지고 잡히면은 고달프고 또 감옥을 가야 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네. 네. 첫 번째 사상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도청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친구분하고 이렇게 유선 통화를 했는데 그냥 장사와 관련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자처럼 한국에 통화를 하자면 중국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사용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친구끼리 그냥 그 핸드폰을 빌려달라 이런 통화 과정을 보이브에서 감청을 해가지고 잡으러 온 경험이 있어요. 친구가 통화를 한 게 감청을 당해서 선생님 집으로 잡으러 왔다는 건가요? 친구네 집으로 잡으러 갔어요. 친구네 집으로. 네. 친구가 잡혀가서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같이 잡히게 네. 된 건가요? 네. 그러면 뭐 한 번만 그때 잡히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잡혀보셨나요? 수없이 많이 잡혔어요. 제가 그 일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때는 뇌물을 주면은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그때는 많이 잡혀가서 매도 많이 맞고 그 과정이 오래 걸치다 보니까 제가 보이브에 또 안면이 있는 분을 하나 알아가지고 뇌물을 거인 다음부터 준 다음부터는 잡아가는 일이 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화 브로커 일을 하신 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2009년도부터 했어요. 2009년도부터 하셨고 여러 번 잡혀가셨다고 했는데요. 네. 잡혀갈 때마다 그러면 그 연도별로 시기별로 약간의 그 차이가 변화가 있던가요? 예, 조금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가면은 어차피 저희가 살자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물음에 그대로 다 답변을 하면은 제명이 더 커지니까 저희가 거짓말 좀 하거든요. 안 했다는 식으로. 예, 안 했다. 나 보이브에서 물어보거든요. 너 이런 전화를 했냐, 누구를 뭐 돈 받아줬냐 이렇게 하면 안 했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저를 잡아갔잖아요. 그때는 제 바로 안 돼 거짓말 친다고 때렸어요. 근데 14년도, 13년도 이후에는 뭐 이렇게 인권유린 뭐 이런 걸로 방침이 떨어져가지고 때리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이브 구루장에 앉아있을 때 그 개호원들이 때리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보이브 구루장에 앉아있으면은 그 뭐 24시간 어떻게 앉아있으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너무 고달프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못 지키면 옛날 같으면 막 때리고 이랬는데 13년도 그 이후는 때리지 못하더라고요. 인권유린 그런 것 때문에 때리지 못한다니까 못 때린다고 소리 개호원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뭐 방침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때. 국가에서 방침이 예, 국가에서 내려서. 예. 그래서 못 때린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많이 때렸는데 그 이후에는 때리지는 않고 네네. 다른 일들을 하더라. 한번 이 통화를 해주다가 걸리면 원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보이브에서 조사를 하는 건 한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할 때 정치적인 게 없고 사상적인 그런 게 없고 그냥 돈만 보내는 경제적 거리면은 그냥 보안소로 넘겨야 돼요 원래. 한국이면 경찰서로 그냥 넘기는. 그렇지. 한국식으로는 경찰서로 넘기는데 넘기면 그 경찰서에서 이자처럼 뭐 감찰과에서 조사를 해서 뭐 그 죄명이 크면은 예심가를 걸쳐서 이자처럼 교화소까지 보내는 단계고 감찰과 단계에서 죄명이 크지 않으면 단련대 같은 걸 보내고 이런 과정. 이게 최근에 가서는 뭐 형기가 더 커졌나요? 네, 커졌어요. 아마 16년도까지는 한국하고 통화를 하면은 최고형이 2년이었어요.
근데 16년도 이후로는 5년으로 중과됐어요. 전화를 한번 해주면 예, 전화 한 건당. 한 건당 예, 오면 한 건당. 통화 한 번을 했으면은. 아 그래요. 두 번이면 2배가 되는 거고요. 2배가 아니고 아무튼 뭐 한 건이면 이자처럼 최고형이 5년인데 한 건을 했으면 아마 무슨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주고 그런 그 이상을 늘어나면은 아무튼 통화를 해서 최고형이 5년까지 늘어났어요. 네. 브로커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런 통화를 연결을 좀 하셨나요? 예, 와서 한 1년 반 정도는 했어요. 하다가 저희 친구들이 같이 하던 친구가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온 19년도 12월 때 다 잡혀갔어요. 다 어련형을 받고 다 잡혀가서 그 이후에 그냥 한두 명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또 지금은 너무 그냥 거기가 힘들어가지고 통화를 하기가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22년 올해만 해도 그 변화들이 쭉 보이셨나 봐요. 예, 보였어요. 원래는 21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거든요. 한 사람이 북한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 그 정도는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저기 북한에서 통화가 와야만이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22년도 들어서서는 제가 4월 달에 한 번을 하고 한 보름 전에 한 번 잠깐 했어요. 그냥. 근데 그게 가족과 연결을 못 시켜주고 그냥 고향에 아시는 분이 저희 형제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겠냐고 문의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보이부 탐지기도 많이 중과됐고 그리고 또 보이부 검열이 한국에 통화하는 사람들 소탕선을 벌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이 잡아간다는 걸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뭔가 체제 붕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그냥 돈이 없으면 돈을 좀 보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고향 소식이 궁금하니까 뭐 쌀 가격이 얼마냐, 뭐 이자처럼 코로나도 심하냐, 어떠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그런 것조차도 거기서는 쌀 가격 하나가 다 한국에 흘러가는 게 정부에서는 싫겠죠. 그냥 가격이 얼마다 그 정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잡아간다는 얘기죠. 네. 네, 또 다른 도청 당한 사례가 있으세요? 네. 제가 또 친구 지인분 그 어머니가 이게 한국에 온 분이 있어요. 또 통화를 시켜달라 해서 그때는 좀 그 단속을 심하게 할 때라 산에 가서 했어요. 그 무산군에서 멀리 한 60리 떨어진 산에 가서 했어요. 그 엄마가 보내준 돈도 아주 잘 받고 한 2일 지났나? 이틀 지났는데 보이부에서 잡으러 왔어요, 저를. 그 아무튼 못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친구분하고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 그 내용을 다 감청을 했더라고요. 녹음을 한 건가요? 녹음을, 예, 잡은 제가 그렇게 해준 게 있냐 해서 당연히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 녹음을 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는 이거 안전을 위해서 이름을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 이미 전에 엄마하고 딸이 사이에 그 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다 통화 녹음을 잡아가지고 그때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한 일주일 잡혀 있었는데 그냥 언니들이 또 뇌물을 줘가지고 나오기는 무사히 나왔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통화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이 높군요. 예, 대단히 좀 위험해요. 거기서는 한국하고 통화를 하다 잡히면 뭐 반국가 우몽 행위를 했다고 그런 제명을 역적이라고 해요 또. 역적이라고. 예. 그 일을 하시면서의 그 본인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그 북한 정부에 굉장히 역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뭐 나라에서 뭐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역적이라면 저도 또 북한에서는 저희 집안이 토대가 좋아요. 삼촌들도 고모들도 다 이렇게 보위부 경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삼촌도 외삼촌 한 분이 저희 그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 1기 졸업생이에요. 토대가 아주 좋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역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북한이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많이 경제가 돌아가고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나라에 배신하는 건 역적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또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인 돈을 보위부에 지원도 많이 했고 실제 보위부에 계시는 높은 그 부부장분도 한때도 돈을 많이 줘가지고 보위부 사업에도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를 역적이라 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저로서는 제가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상군만 해도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지 않는다면 장마당이 진짜로 안 돌아가요. 2014년도 1월 달인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유심을 개조하는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14년도 1월 달. 그때 한 3달인가 한국에서 보낸 그 통화 연결을 못했어요. 그때 실제로 무상군 장마당이 안 돌아갔어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런 걸 놓고 봐도 저는 막말해서 그냥 나 딴에는 내가 북한을 위해서는 애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위부에서는 그냥 저를 역적이라 하잖아요. 그게 저는 마지막 한국으로 오게 된 그 반발이었어요. 그게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애국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저를 역적이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서 나라에서 또 쌀을 안 줘도 저희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성보를 많이 받죠. 네. 그게 어느 때부터 좀 변화가 있었나요? 돈만 있으면 뭐 출신성분 이런 거 지금은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출신성분이 뭘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차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2000년도 전까지는 그냥 그 학교도 졸업하면 남자면은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뭐 앞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뇌물을 주어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해요. 북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한 10년을 복무해야 되잖아요. 그 10년 동안 그냥 군대 가서 진짜 뭐 이렇게 허약이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면서 지켜봤자 제대를 해서 와서 아무도 잘해준 것도 없고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차라리 그 시간이면은 사회에 있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인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해주고 돈을 받아주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살기 좀 편했겠어요. 네, 편해요.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담당 보안원, 담당 보이스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담당 구간이 득 차려지면 그냥 내 구역에 한국으로 간 가족이 몇이나 있나 이거부터 따지거든요. 그런 가족 솔직히 뭐 북한에서 뭐 이렇게 옷이나 팔고 채소나 팔고 쌀이나 팔아서 담배 한 각 사기 뭐 쌀 1kg 사기가 힘들잖아요. 벌이가. 근데 그런 집들은 큰 돈이 생기니까 뭐 담배 한 각 요구해도 쉽게 나올 수 있고 뇌물을 받아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 많으면 자기 담당 구역에 그런 가족이 많으면 보이선들도 보안원들도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으면 네. 뇌물 나올 것들이 더 그죠. 많으니까 더 네. 좋다는 거죠. 그죠. 담배 한두 각 정도가 아니거든요. 뇌물이. 탈북한 사람들 중에 이제 가족이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에 살기도 하고 할 텐데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나요? 그냥 중국에 가신 분들은 돈을 보내는 걸 보면 한국 분들처럼 많이 못 보내요. 한국에 오신 분들은 아무리 적어도 100만 밑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크게 없거든요. 100만 원 예, 한 번에? 예, 한국 돈 100만 원이면 북한에서는 중국 돈으로 5천 원이 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잘 보내야 중국 돈 2천 원 정도밖에 못 보내요. 근데 이게 단속을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보내야 저희도 그 브로커 일을 하면서 거기서 프로를 많이 떨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화는 잘 하려고 안 해요. 사실 혹시 2013년, 4년 이쪽 이 무렵과 그 이후에 그 처벌하는 수준이 좀 더 네,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바뀌었나요? 13년도, 14년도, 13년도 이후 북한에서 법에서
그 단속을 하는 게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통화는 하면은 그 처벌 자체가 조금 약해요.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 돈을 받았으면 또 처벌이 강해지고 한국을 북한에서는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어떤가요? 아, 장애인들도 그냥 돈만 있으면 뭐 그냥 얕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보이부 사람들도 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고 능력만 있으면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이 늘 있는 사회인데. 그죠. 네. 제가 아시는 분도 군대를 갔다가 이렇게 차 수리를 하다가 그게 몸이 깔려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퉁류연근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무산에. 근데 그분이 좀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이거 브로커는 돈주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보이부 사람들도 와서 다 머리를 숙이고 예, 돈을 빌려가고 이렇게 예, 돈만 있으면 무시를 안 당해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취급을 안 하죠.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냥. 예.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보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그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어떤가요? 아, 이전하고는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동사무장도 할 수 있고 뭐 간부도 할 수 있고 한데 예전에는 동사무장은 남자들만 하는 일이었나요? 예, 제가 어디 지역을 가든 남자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는 저희 동네도 사무장이 여자였어요. 2000년도 무렵부터 바뀐 건가요? 좀 이후로요. 예. 네. 그리고 여성들이 나가서 뭐 사회적으로 연설도 하고 이런 네. 일들도 있나요? 네, 있어요. 뭐 이자처럼 사무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무슨 그 군당 그런 간부 회의를 할 때도 여자들도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네. 공장 지배인도 여자가 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는 어쨌든 여자들이 나가서 벌고 뭐 사회생활을 한다 해도 가정적으로는 많이 눌려서 살죠. 가정적으로 눌려서 산다는 게 네. 가정폭력 같은 거를 누군가 처리해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안 얘기죠? 도와줘요. 예. 뭐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은 법에서 뭐 해주는 게 없어. 그게 혹시 살인일 경우에서는 뭐 법에서 개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구타를 때리거나 뭐 법에서 뭐 참견을 안 해서요. 거주 여행의 자유가 원래 북한엔 없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냥 돈만 주면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이자처럼 무산 평양행 차를 탄다면 옛날에는 뭐 승인번호 떨어져서 이런 증명서를 떼고 차표 떼고 갔었는데 아무튼 2000년도 지나서는 저도 그냥 갈 때 그냥 열차 승무 조장 한 대만 돈을 찔러주면 평양 수도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예,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뒤로 뇌물을 주면 그죠. 어떻게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해도 평양 못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가봤어요. 제가 그냥 평양까지 가는 승차수송한데 그 중국 돈 한 800부터 1000원 사이 주면은 평양역까지 무사히 내보내줘. 그게 몇 년도 이야기인가요? 그게 제가 14년도에 그렇게 갔어요. 14년도에부터는 약간씩 돈이면 가능한 세상이 네. 되었다는 거죠? 네. 돈만 준 게 아니라 다른 편의들도 좀 제공을 해주셨나요? 뭐 다른 돈이면 돼요. 다른 편이 뭐 정해줄 건 없고 그리고 그 평양까지 가는 게 뭐 일주일부터 보름 사이 그렇게 가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자꾸 가다가 서고 기차가 서고 하니까 식사를 제가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승차원들 한 6명, 7명 정도 되는 걸 전 기간 평양까지 도착하는 기간 제가 식사를 또 보장해 주곤 했어요. 식사와 뇌물을 주니까 네. 그래도 편의를 봐줬군요. 예, 아주 자리도 편안하게 침대 칸으로. 배급이 평양 시내에는 배급을 계속 주던가요? 예, 평양 시내는 제가 탈북할 때까지도 그냥 뭐 한 달에 쌀, 계란, 귤 이 정도는 그냥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느 지방은 아주 안 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무산은 그 정강이 나오가 있잖아요. 그 광산이 있죠. 예, 무산 광산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승인을 받고 그 정강을 중국에다 팔아서 쌀을 받아가지고 와서 무산 광산 사람들한테만 배급을 풀어줬어요.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 제가 18년도 8월에 탈북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배급들이 안 나오게 된 게 한 어느 정도 때부터였죠? 그게 김일성이 죽은 해 94년, 95년도, 강력하게 안 나온 96년도, 그때 고난의 행군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저희 북한에. 아마 체력적으로 안 죽은 건 9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많이 걸렸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들은 좀 나아졌나요?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영양실조 걸려 죽었고, 그 과정을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제는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 장사길을 찾아가지고 지금은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줘서 나아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나아졌다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게 지금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고 소금하고 물은 좀 훈해요. 그래도 훈하고 물도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별로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소금값이 제일 싸고 그리고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이 없군요. 한 가지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2013년, 4년 무렵 이전 이후로 좀 바뀐 게 있나요? 나라에서 주는 게 없는데 뭐 주민들한테서 바뀐다는 게 그냥 장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라는 그냥 나라에서 승인한 장사가 해서는 하루 한 끼 벌이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처럼 국경 철조망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 중국도 많이 갔다 오고 불법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와중에 국가에서 계속 뭔가를 내라고 하잖아요. 네. 주는 것도 없이 뭘 가져와라.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고난의 행군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2000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좀 사람들이 살아가고 영양실조라든가 죽어가는 게 좀 줄어드니까 뭐 발전소 건설, 무슨 돌격대 뭐 이런 데 지원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이민반에서 뭐 콩 무슨 1kg, 무슨 옥수수 1kg, 돈 얼마 한 세대에 얼마씩 이렇게 자꾸 내라고 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불만을 표현을 하면은 잡혀가니까 못했는데 그래도 16년도 뭐 18년도 이때는 그 딱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불만을 표현을 해요. 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 왜 자꾸 내라고만 하냐 하면서도 또 내요. 또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예,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불만은 조금씩 친한 사람들끼리 불만을 표현을 이렇게 조금씩 해요. 이렇게 많이는 못하고 이렇게 딱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불만 표식을 해도 또 나라에서 내라면 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부터는 좀 더 많아졌다는 얘기군요. 예, 더 많아졌어요. 네. 주민들한테 뭔가를 가져가면 그걸 네. 가지고 정부에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또 뭐 보태겠지. 뭐 진짜 발전소 건설하는 걸 저희가 보지는 못했고 전기도 안 오니까. 전기도 그렇죠? 안 오지 하니까 뭐 그냥 이자처럼 또 친한 사람들끼리 아유, 핵무기 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또 구실을 대고 뺏어가겠지. 그래 내자. 그냥 핵이 또 단단해야 또 우리도 또 나라도 지키니까 그래 내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핵무기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군요. 예, 그냥 좀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사일 발사 같은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저부터도 그냥 그걸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아 우리가 나라가 지금 못 살고 지금 옥수수만 먹고 있지만 그래도 핵이라도 든든해서 미국이 우리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핵이라도 강해야 우리나라를 지키지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도 선생님은 북한에서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뭐 보신 것도 많고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네. 외부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북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일부 부분은 많이 믿고 있었던 거죠. 네, 이자처럼 핵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믿고 있었어요. 주변에 장사를 많이 하시던 분들 사이는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생활이 나아지셨나 봐요. 많이 나아졌죠. 그냥 옛날엔 죽도 없어 못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인데는 국경지대라 그냥 또 이제 좀 밀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쌀은 조금 혼해가지고 한 그래도 50% 정도는 쌀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로 모든 게 봉쇄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예, 거죠. 저희가 18년도 올 때까지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예, 없었으니까 코로나 이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국경이 너무 막히지 않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오는 돈이 있었고 네. 이런 것들만 있었어도 사람들은 그나마 생활이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이게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활하기 편하잖아요. 장마당 잘 웃는데 그거 돈을 받는 거는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또 그 가까운 보이부 부부장한테도 이걸 승인을 받으면 안 되냐.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하고 적대국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적대국의 돈을 뺏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좀 저희는 우습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잡혀가서 혹시 뭐 맞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예, 한 번 제일 크게 맞은 거는 그때도 그냥 통화를 한 거에 들켜가지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거짓말을 했거든요.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보이부 그 반탄가 부부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반탄가 부부장이 조사를 했는데 거짓말을 몇 마디 하니까 그때 아마 그 조사실에 구석에 아마 이런 나무 몽둥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로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은 그 후유증이 지금도 제가 좀 머리 두통을 좀 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머리고 몸이고 다 그냥 예, 그냥 상관없이 온 몸을 예, 내리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냥 무릎이고 온 몸이 다 보랏빛 막 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맞았나요? 네, 제가 같이 갇혀 있던 그 방에 이렇게 칸이 여자 칸, 남자 칸이 따로 있는데 한 그 남자분은 뭐 때문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담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들어온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건 몇 년도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마 16년도? 16년도에도 끌려가서 맞은 적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13년, 4년 이때 무렵부터는 인권 유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때리긴 때려도 이전처럼은 그게 많이는 안 때려. 그나마 예, 덜 맞은 덜 거군요. 맞은 거예요. 예. 이 잡혀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일 것 같아요. 네. 그 마룻바닥이에요. 바닥이 마룻바닥이고 그 잠 자는 숙식하는 그 칸에 화장실도 다 달리고 화장실이 또 이렇게 가려 있지 않고 다 노출된 상태. 그리고 악취가 나고. 잡혀있는 곳에 몇 명이 같이 있었나요? 저희 때 여자 칸에는 3명이 있었고 남자 칸에 또 한 3명, 4명 있었고. 거기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기관인가요? 보이부 구류장이 보이부 구류장. 예, 보이부 구류장이 3칸이에요. 네. 도 보이부 구류장. 아니에요, 군. 네. 보이부 구류장이 있었고요. 그때 잡아갈 때 그러면 뭐 어떤 절차에서 잡혀갔나요? 아니면 무작정 끌고 갔나요? 그냥 뭐 아무런 그런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잡으러 갔어요. 집에 와서 네, 그냥 여러 명이 잡고 네. 무슨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나요? 그냥 보이부 가자 그래. 너 이런 거 한 일 있지. 그런 거 할 거 없다. 아무튼 보이부 가서 조사를 하자. 가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끌고 가서 때리고 네, 네. 때리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해라라고 네. 하면서 때리는 거죠. 네. 그걸 맞으면서도 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냥 맞죠. 집에 와서 그냥 가자고 하면 네. 나 안 가겠다고 버틸 수 있지는 않나요?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잡으러 오면 한 3명, 4명 잡으러 오는데 이자처럼 있는 사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그 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안 가겠다 해도 그래 일단 네가 잘못한 게 없어도 가서 조사를 해서 잘못한 게 없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거니까 일단 보이부에 가서 조사를 받자.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이 버텼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를 맞았거든요. 매를 맞고도 실토를 안 했어요. 안 했더니 그 돈 받은 대상을 데리고 와서 대면을 시켜줘요.
그 대면을 시켜주는데 그 사람 나는 또 이런 일을 10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배짱이 생겨서 이제처럼 대면을 안 시키면 그냥 끝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버티거든요. 근데 제가 버티는 게 너무 오래 가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면을 시켜줘서 제가 더 버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맞은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 제가 지금도 예, 타이레놀 한국 오니까 타이레놀한 게 두통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자주 먹곤 해요. 북한에서의 영향이 지금의 삶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군요. 있죠. 저희는 꿈을 꿔도 제가 지금 한국에 정착을 한 지 꼭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한국에 가서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고향에서 보입에 끌려가고 또 두만강 건널 때 그런 트라우마가 맨날 꿈속에서도 그냥 그런 일로 헤매고 있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예,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도 한 번도 3년차 한 번도 한국 와서 좋은 날을 꿈에서 못 만나고 맨날 보입에 끌려가고 두만강에서 가슴 저리던 일 보입에 끌려가고 그래서 이런 꿈만 맨날 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뭐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고향도 많이 그립고 해가지고 제가 일을 1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레일테크에서 3년차 근무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 계시는 그 회사원들도 저희 회사에 42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더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많이 예뻐해주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는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북한에 계실 때 한국에 가면 이렇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운명을 바꿔서 자기 태 묻은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운명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한국이 좋다 이런 걸 또 제 친구들도 한국에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천국이다 너무 좋다 그냥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오라 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못 왔거든요. 근데 보이브에서 잡아간다 하니까 그냥 갑자기 왔거든요. 좋은 걸 알았지만은 한국에서 내가 살면 어떤 삶일까 이걸 꿈꿔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왔는데 정말 누구 날 괴롭히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은. 내가 이런 거만큼 다 보수를 주고 내가 사는 집도 그냥 내 집이 같고 고향에 있을 때는 그냥 맨날 누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문을 안 열면은 누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도 문을 안 열면 문을 부시고 들어오고. 북한에서는 네, 북한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에 살아도 이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불안한 마음에서 살고 했는데 한국 오니까 그냥 고향 그리운 거 친구들 그립고 형제가 그립지만은 그걸 내놓고는 너무 좋아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식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좀 그것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북한 사람들이 인터넷이고 뭐 모든 게 막혀 있으니까 국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어요. 외국 다른 나라 현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 진짜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인터넷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그것을 주입을 하면은 믿게 될 수도 있고 조그만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인터넷이 있었으면 선생님이 북한에 살 때 생활은 좀 달랐을까요? 조금 달라지겠죠.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냥 나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웅하진 않았겠죠. 조금 반발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 인터넷이 남한 정착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엄청 되죠. 어떤 면에서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이자처럼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여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내가 궁금한 점은 인터넷에 치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도움이 되는 게 엄청 많죠. 네. 네.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인터넷 치면은 답이 다 나와서 조금씩 지금 알아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나아지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북한이 지금 다 봉쇄를 해서 외국에서는 자기네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그 북한 인권 유린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정부에다가 그냥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에서도 조금 인권 유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예. 너희가 인권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 그 김정은이한테 그냥 주입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주민들한테 해서 그거는 뭐 통하지 않는 거고 정부에다 국가에다 해야만이 되는 거다. 네. 예,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3년 이전과 그 이후에 북한 인권 상황이나 북한 사회 전반에서 크게 달라진 거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자유로워졌다 할까? 이자처럼 교통이라든가 먹고 쓰고 사는 거,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도 조금 좀 달라졌고. 문화적인 거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승인한 건 아니지만 이자처럼 나라 전기를 안 줘도 이렇게 뭐 배터리 같은 큰 배터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노트텔 놓고 그 외국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사람들이 생활에 조금 유적해졌으니까 그런 것도 보는 거지. 90년대 같으면 먹고 살고 하루벌이를 하느라고 이제 앉아서 뭐 영화 같은 거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조금 먹고 사는 게 좀 괜찮아지니까 그런 문화생활도 괜찮아지고 이전에는 한번 노래방 같은 것도 좀 뭐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뭐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없애버리고 이렇게 자꾸만 뭐 이것도 나라에서 승인도 해줬다 또 다시 막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뭐 변화를 좀 가지고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그냥 조금이죠 그냥. 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려서 오히려 반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냥 한 보름 전에도 그냥 통화를 했는데 그냥 코로나는 좀 어떠냐 그래서 쌀값도 좀 괜찮아졌냐 근데 이전 같으면 그래 좀 괜찮아졌다 코로나도 뭐 어떻다 얘기를 했는데 보름 전에는 그런 걸 자꾸 묻지 말라 여기서 그냥 별일 없이 살고 있으니까 자꾸 묻지 마라. 왜 묻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더 단속이 심하고 감정이 더 심해졌던 뜻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형제니까 또 피해가 올까봐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전화하는 걸 도청당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통화하는 거죠? 그죠. 제가 있을 때는 그 보위부 부부장이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통화를 하는 거 이제 무상군에서 하는 통화를 우리가 다 잡는다. 근데 다 잡아갈 수는 없지 않나? 근데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자처럼 조금 색적인 거 사상적인 얘기를 오간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그런 대상들만 잡아간다. 그러니까 절대 대화를 할 때 딴소리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주입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처럼 나도 형제니까 그냥 그래 단속이 심하니까 이거 얘기를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또 물어보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런 단속만 좀 덜 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근데 또 듭니다. 저희 있을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이 사이가 좀 괜찮아지면 단속도 좀 덜해요. 근데 이자처럼 또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 또 막 이렇게 무슨 쌓인 게 있어서 막 또 하면은 그땐 또 단속을 더 심하게 또 하고. 좀 단속을 덜 하면 훨씬 주민들이 살기는 편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 외부 정보도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실제 그 국경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그 북한 뉴스보다도 저도 그냥 북한 영화보다도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처럼 북한하고 남한 사이 관계가 좀 느슨해지면은 그런 걸 좀 보는 것도 좀 괜찮고 악화되면은 또 단속 백공구라는 그런 상무가 나와가지고 단속을 엄청 해요. 친한 동생이 딱 그 두만강 바로 옆에 집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제처럼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다 빼앗겼잖아요, 보이베. 그러면 또 그 핸드폰이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 없으면 또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중국에 브로커가 한 명 있으니까 핸드폰이 없다 보내달라 하면은 도망가고 반대 길에 중국 쪽에다가 핸드폰을 묻어요. 묻고 그때 저는 한번 유심의 그 한국 드라마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걸 한 300개를 받았어요. 예, 그걸 받으면은 제가 이삿짐 또 친한 친구들한테 너희도 봐라 재밌는 게 있다 다 보내주고 이렇게. 그건 큰 돈이 됐겠는데요. 그 정도면. 예, 근데 제가 유심까지 팔 정도로는 괜찮게 살았으니까 그걸 또 중국에 있는 브로커 있는 친구분이 공짜로 보내줬으니까 저도 그걸 공짜로 친구들한테 다 공유해서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보고 그랬다. 또 한 번 또 들켜가지고 또 저녁에 드라마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노트테를 꽂은 상태로 잠을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갑자기 백공호 건물이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잠결에 문을 두드리니까 제가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들어와서 그냥 백공호 건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 노트텔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딱 킨 거예요. 그냥 제가 손쓸 새 없이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게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는데 그게 한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백공호에 잡혀가가지고 그때는 한 40일 제가 잡혀 있었나 봐요. 감찰가에.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한 사람한테 또 잡혀 있으면 언니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돈을 좀 예물을 줘가지고 달랜데 6개월을 받고 그때 나왔었어요. 예. 이게 거의 매년 잡혀가셨었나요, 그러면? 매년이 아니고 한 해에도 그저 아마 5번 이상은 잡혀줄 거예요. 네, 잡혀가고 뇌물고도 예. 또 풀려나고. 그러니까 그게 잡혀가서 뇌물을 주는 그런 또 시간이 있어요. 오래 잡히면 한 30일, 40일. 그리고 또 이사처럼 조금 빨리 손을 쓰면은 최하 일주일. 예. 일주일 전에는 못 나와요. 아무리 손을 써도. 예. 그 사람들도 이렇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뭐 절차가 과정이 승인을 받고 그래서 보이부에서 하는 거는 또 보이부 또 비준을 사인을 받아야 내놓는데 그 과정이 최소 일주일이더라고요. 예, 작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40일 정도까지 잡히고. 그걸 정말 매년 잡혀가면서 매년 겪었어요. 계속 매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고초를 많이 겪으셨겠다고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겪었어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에 물론 북한 안에서의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